안녕하세요. 채널 스티밋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피디아트릭스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글도 연재하고 계시고 꼼꼼하게 쓰여진 독서평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읽은 책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피디아트릭스님을 통해 알게 되고 육아의 경험은 없지만 미래의 든든한 지침서를 알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이다 보니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에게 육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애가 야채를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이런 질문 말입니다. 저는 아픈 아이를 보는 의사인데다 심지어 아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아정신건강의학을 전공으로 하는 분이나 소아심리를 전공하는 분께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나는 보호자분들이 퇴원할 때쯤 육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만큼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시중에 있는 육아서적을 모두 섭렵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몇 가지 서적을 추천받아 읽어보았습니다. 추천받은 서적 중에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노경선 선생님의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이 목표, 나중에 인류대학을 나오게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지는 않겠죠? 물론 좋은 학벌,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아이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경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나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변 이웃의 동생에게 충고한다고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제가 했던 행동을 진리인 양 강조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마음 편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글을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이상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초반에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부모인 나는 부모님께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가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끔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아이들의 기억, 감정, 적응력과 공감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부모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뒤에 저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10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 간의 다툼이 심할 때 혹은 밤에 무섭다고 엄마 방에 올 때 이런 것들입니다. 책 속 한 구절 164에서 165페이지 생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해주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일관되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늘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단다. 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란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너를 좋아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너의 반응을 존중해서 대답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미소에 미소로 반응하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공감하면서 아이와 부모 사이에는 친근한 신호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아주 안전하고 좋은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치관도 내면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자라서는 이웃 사람들과 동료들을,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59에서 260페이지. 내향성은 안 된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선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외향형만이 험한 세상에서 밥벌이하면서 살 수 있다는 환상부터 버리세요. 적극적이어야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믿음은 거의 망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망상이 아이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줍어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 앞에서 노래할 엄두도 못 냅니다. 하지만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죠. 손님이 오면 어른들은 노래해보라고 시키고 아이는 수줍어서 꽁무니를 뺍니다. 그러면 사내 녀석이 창피하게 노래 한 곡도 못 불러? 하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부드러운 성격에서 배어나온 아름다운 수줍음을 창피한 것, 열등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꽁무니를 빼는 아이를 창피해하지 말고 이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귀엽죠? 하고 말하는 엄마의 슬기가 필요합니다. 수줍음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순수한 인간의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감정이죠. 200페이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잘못을 나무라며 변명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숙제를 해놓지 않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한 달간 못하게 합니다. 엄마 말 안 듣는 나쁜 아이, 형편없는 남편으로 전락하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힘의 균형이 깨진 어느 상황에서나 수시로 일어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부모님들에게 농담처럼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아이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십시오. 엄마에게 벌을 받고 따가운 비난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이에게 한은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원칙은 부부 사이, 친구 사이는 물론 모든 대인관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변명을 들어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참을성 있게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278페이지. 내가 받고 싶었던 대로 내 아이에게 해주세요. 이는 자녀 교육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므로 마음에 새겨두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의 육아서적은 많습니다. 그런 책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책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통념대로 아이를 훈육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부모님의 훈육 방식을 되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낀 그런 책이었습니다.